자, 우리가 1장에서 주행 지역에 따라서 차량을 분류할 때는 그 도로 차량과 비도로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즉 오프로드, 즉 도로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우리가 온로드 비이클, 즉 도로 차량이라고 했고, 오프로드, 즉 도로가 아닌 지역이죠. 도로 혹은 연약지 이런 데서 주행하는 차량을 오프로드 비이클, 즉 비도로 차량 혹은 로해 차량이라고 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차량 중에서 도로에서 주행하는 도로 차량의 성능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도로 차량의 성능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즉 이 도로에서 이 도로 차량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로 차량의 성능 평가 척도로서 나타나는 기준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력 성능, 두 번째로는 제동 성능, 세 번째는 조종성 혹은 안정성 이런 게 있고, 네 번째로는 승차감이 있습니다. 먼저 동력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말 그대로 파워 퍼포먼스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파워, 힘이죠.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의 성능 또는 어떤 차량의 재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능입니다. 즉 이 자동차가 힘이 얼마나 센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냐, 즉 차량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기계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성능 평가 척도 중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의 성능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력 성능을 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동력 성능에는 어떠한 인자들이 있냐면은, 자, 첫 번째로 가속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속이 뭐죠? 말 그대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즉 어떤 자동차가 뭐 시속 100km로 가다가 뭐 시속 150km, 200km로 증가시키려고 할 때, 즉 이 차량의 가속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얘기하는 게 가속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판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등판 성능은 말 그대로 뭐죠? 자동차가 경사지를 올라갈 때 이 자동차가 과연 10도를 올라갈 수 있느냐, 혹은 20도, 혹은 30도, 즉 경사지를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 즉 경사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우리가 이 자동차의 등판 성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최고 속도. 이건 뭐죠? 그야말로 이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은 최고 속도라고 미터계가 나와 있죠. 속도계. 즉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물론 연료 소비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동력 성능 중에서도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동력 성능을 주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료 소비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계적인 어떤 파워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뭐죠? 한 번 기름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 갈 수 있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1리터당 얼마만큼 갈 수 있나. 예를 들어서 10km per 리터. 그러면 뭐죠? 1리터당 10km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주행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 소비율도 역시 동력 성능에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동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자동차 쭉 달리다가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특히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정지거리, 즉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몇 미터 가서 정지를 하는가, 혹은 제동 시의 자세 변화. 보통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 가다가, 차량이라는 건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량이 정지하면서 차량이 앞쪽으로 이렇게 차체가 쏠리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통 제동 시의 자세 변화라고 하는데, 즉 제동 시의 자세 변화 혹은 이런 제동 정지거리, 이런 거를 이 자동차의 제동 성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종성 혹은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즉 조종 안정성, 우리가 핸들을 돌리죠. 즉 조향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즉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것만큼, 즉 얼마나 자연스럽게 조종이 되는가, 즉 조종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혹은 뭐 운동성, 특히 이제 선회할 때 뭐 선회 성능, 이런 게 이제 자 조종성 안정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승차감. 자, 오프로드 차량, 즉 비도 차량에서는 이 승차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즉 작업 성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온로드 차량은 이런 최고 속도라든가 뭐 가속 성능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차감, 즉 어떤 이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얼마나 작느냐,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도로 차량의 성능 평가 척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그래서 도로 차량의 성능 평가 척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장에서는 이 도로 차량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즉 이 성능 평가 중에서 2번, 3번, 4번은 빼고 주로 기계적인 성능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파워, 힘하고 주로 관계가 있는 이 동력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낼 수 있는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최대 성능은 최대 구동력과 최소 주행저항 조건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동력이 뭐죠? 구동력이라는 것은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력 혹은 어떤 엔진의 파워에 의해서, 즉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는 힘을 우리가 구동력이라고 합니다. 주행저항은 이 구동력에 의해서 차량이 주행하려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즉 차량이 주행하는데 못 가게 하는 저항력을 우리가 주행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동력은 클수록 좋고 주행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따라서 차량의 최대 성능은 최대 구동력과 최소 주행저항 조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동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동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어에 의해서 산출되는 구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이어에서 산출되는 구동력은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찰력, 그것을 우리가 타이어에 의해 산출되는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1번항은 엔진의 용량이라든가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 이런 특성에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지면이 낼 수 있는 구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뭐죠? 이 노면하고 관계없이 엔진과 전동 라인, 즉 여기서 전동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부터 클러치, 변속기, 그 다음 추진축,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그리고 구동축, 그리고 구동용. 자, 이와 같이 엔진과 전동 라인에 의해서 산출되는 구동력이에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결국 뭡니까? 항상 작은 거, 즉 차량의 구동력은 1번과 2번 중에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면에서 낼 수 있는 마찰력은 정해져 있어요. 자, 물론 차량의 무게하고 마찰 계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1번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엔진 용량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진 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2번에 의한 구동력이 1번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면에서 낼 수 있는 마찰력, 즉 구동력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엔진 용량을 증가시키더라도 1번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엔진 용량이 커지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남는 힘은 타이어가 헛바퀴를 도는, 즉 슬립이라고 합니다. 헛바퀴가 돌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결국 엔진의 용량을 아주 굉장히 엔진을 작은 걸 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엔진과 전동 라인에 의해서 산출되는 구동력은 1번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2번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즉 차량에 작용하는 주행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저항은 뭐라 그랬죠? 차량의 진행, 즉 차량이 운동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즉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션 레시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모션, 운동을 못하게 하는 저항이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주행저항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타이어의 회전 저항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순수하게 타이어가 굴러가려고 하는데 못 굴러가게 하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저항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자동차 주차할 때, 자, 보통 아파트나 뭐 집 근처나 어디에 자동차 주차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꽉 찼어요. 자,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하죠? 그 주차된 차 앞에다가 우리가 일렬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 일렬 주차할 때는 차를 뺄 때 그 차를 밀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일렬 주차한 차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서 주차를 시킵니다. 즉 기어를 연결을 안 시킨 거죠. 즉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서 주차를 시키면은, 자, 우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밀면은 앞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자, 그때 차를 중립에 놓고서 밀 때 굴러간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는데 20km 정도의 힘으로 밀었는데 차가 굴러가더라. 그러면은 그때 이 자동차의 회전 저항은 20kg 포스가 되는 겁니다. 즉, 타이어가 굴러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타이어의 회전 저항은 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타이어의 공기압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공기압이 굉장히 높으면은 어떻게 되죠? 타이어는 거의 찌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점접촉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밀었을 때 쉽게 굴러갑니다. 즉, 공기압이 높으면은 타이어의 회전 저항이 좀 감소하게 되고, 또 공기압을 굉장히 낮추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많이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찌그러지니까 그걸 밀었을 때 차량이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기압이 낮으면은, 자, 회전 저항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의 회전 저항은 주로 공기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자, 공기 저항입니다. 이 공기 저항은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공기 저항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한 시속 한 80km 이상 정도에서 주행할 때 이제 공기 저항이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공기 저항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차량이 주행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에 대한 맞바람이 상대적으로, 즉 자동차에 대한 공기의 상대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맞바람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등판 저항이 있어요. 이 등판 저항은 말 그대로 경사지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저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뭐 10도든 20도든 뭐 30도든, 자, 어떤 경사를 위해 자동차를 이렇게, 자, 올려놨습니다. 기어를 만약에 풀고서 올려놨다고 치면은, 자,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면 자동차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굴러서 내려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내려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등판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구동력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려가려는 힘보다 구동력이 크면은 그 자동차는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등판 저항은 뭐냐면은 경사로를 올라갈 때 그 경사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굴러가려고 하는 힘,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등판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가속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속 저항은 말 그대로 뭡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저항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시그마 F 이퀄 MA라는 식이 있습니다. 즉,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주면은 그 물체는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그마 F 이퀄 MA를 다시 쓰면은 A는 M분의 시그마 F로 쓸 수 있고,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주면 그 물체가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건데, 자, 이 시그마 F는 뭐죠? 차량에 가해주는 힘이에요. 근데 이 시그마 F에는, 자, 차량이 앞으로 가게 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동력이라는 게 있고, 또 차량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즉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주행저항이라는 항목이 이 시그마 F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 F는 다시 쓰면은 F-R, 즉 구동력에서 주행저항 혹은 운동저항을 뺀 게 바로 이 시그마 F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F-R을 우리가 보통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거, 이걸 우리가 잉여구동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잉여구동력, 즉 시그마 F 값이 존재하는 거죠.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크면은 이 시그마 F 값이 0보다 큰 경우, 즉 F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죠? 질량 M인 자동차에 F-R, 즉 잉여구동력이라고 그랬죠. 즉 F-R이라는 잉여구동력이 있으면은 차량은 A라는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결국 가속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하면 구동력은 크고, 그리고 주행저항은 작은 조건에서 가속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뭐 저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견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견인력은 뭐냐면 보통 이제 뒤에 다시 이거는 이제 오프로드 차량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DP, 보통 드로우바 프리라고 하는데, 자, 아까 시그마 F는 구동력에서 운동저항을 뺀 거를 우리가 잉여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결국 뭐냐면 구동력보다 주행저항보다 구동력이 크면은 그건 뭐예요? 구동력이 충분히 남는다는 거죠. 그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남는 힘, 이 힘은 결국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즉 자기 차량이 주행하고 추가로 무언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즉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동력에서 운동저항을 뺀 힘, 이거를 우리가 보통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 주행저항과 구동력 관계에 대해 구동력이 차량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차량의 성능은 보통 구동력과 주행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즉, 구동력이 최대이고 주행저항이 최소일 때 우리가 차량의 성능이 최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상에서 지금 승용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행하는 이유는 뭐죠? 엔진이 있을 때 엔진에서 회전력, 즉 토크죠. 엔진의 토크가 동력 전달 장치, 즉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그 다음 뒷차축, 타이어로 해서, 즉 엔진의 토크가 자 타이어, 즉 구동륜으로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엔진의 토크가 타이어로 토크로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크게 좀 그렸습니다. 자, 엔진의 토크가 타이어로 토크 T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자, 타이어에 토크가 전달이 되니까 타이어는 회전을 하겠죠. 자,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이 바로 뭐예요?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타이어는 노면에서 F라는 구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타이어에 토크 T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이 토크는 뭐죠? 모멘트의 한 종류입니다. 자,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모멘트 8 길이의 곱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크 T는 노면에서 내는 구동력에다가 모멘트 8 길이에 해당하는 게 뭐죠? 타이어의 반경입니다. 그래서 구동력 곱하기 타이어 반경이 바로 토크가 되는 겁니다. 구동률에 걸리는 토크. 자, 이걸 F에서 정리해서 쓰면은 F는 R분의 T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때 토크는 뭐죠? 엔진으로부터 최종 구동축, 즉 뒷바퀴에 걸리는 토크고, 즉 뒷바퀴에 걸리는 토크를 타이어 반경으로 나눈 게 바로 이 차량이 낼 수 있는 구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동력은 우리가 아까 구동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었고 1번이죠. 그 다음 2번은 또 뭐죠? 엔진부터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개 중에서 구동력은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구동력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이 토크는 엔진으로부터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자, 뒷차축, 즉 타이어에 걸리는 나타나는 구동력이니까 이것은 이 토크를 타이어 반경으로 나온 구동력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구동력은 즉 엔진으로부터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 즉 2번에 의한 구동력입니다. 물론 이 구동력이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구동력이니까 이 구동력이 1번 구동력,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보다 이게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 구동력은 이 구동력이 아니라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즉 1번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이 될 테고, 그리고 요 구동력이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보다 만약에 작다, 즉 이 구동력이 1번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때 이 자동차의 구동력은 바로 동력 전달 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하여튼 이 구동력, 이 뒷바퀴에서 구동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 구동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려고 하는데, 자, 아까 자동차는 뭐라 그랬죠? 구동력은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하려고 하는 성분이라 그랬고, 그리고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은 차량의 주행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주행저항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즉, 구동력에 의해서 차량을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주행저항이 차량을 못 가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행저항은 아까 타이어에 회전저항이 있고, 그 다음 공기저항, 등판저항, 가속저항, 견인력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 나타나는 주행저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이어의 변형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특히 고속으로 주행한다고 하면은, 이 공기저항, 차량을 못 가게 하는 공기의 맞바람이 되겠죠. 즉,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주행저항은, 자, 타이어의 회전저항하고
공기 저항의 합으로 해서 나타나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판 저항은 없죠. 왜? 경사로가 아니고 수평 노면이기 때문에 등판 저항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 자동차가 이러한 조건에서 자, 시속 v/km/h라는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행 저항, 구동력과 주행 저항의 관계를 요 세 가지 경우, 아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의 구동력이 주행 저항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구동력과 주행 저항이 같은 경우, 세 번째는 구동력보다 주행 저항이 큰 경우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자, 구동력이 주행 저항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금 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100km로 주행하는데, 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더 큽니다. 자,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크면은 뭐죠? 자,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즉, 시그마 F. 즉, F-R을 우리가 요 앞 페이지에서 인여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요 아래식을 한번 보세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F 이퀄 MA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쓰면은 A는 M분의 시그마 F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시그마 F는 여기 나온 인여구동력 F-R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크니까 F-R, 이걸 인여구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인여구동력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 되겠죠. 즉 0보다 큽니다. 구동력이 R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질량 M인 자동차에, 자, 인여구동력이 플러스 값이죠.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크니까 플러스니까 결국 이 자동차는 A라는 가속도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크면은 이 자동차는 가속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속 100km로 지금 주행을 하다가, 자, 악셀을 밟아요.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좀 빨리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구동력이 주행저항보다 큰, 즉, 인여구동력이 존재하니까 악셀을 밟으면은 이 자동차는 점점 가속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가속을 하면서 이 자동차는 속도가 시속 110, 120에서 쭉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계속 악셀을 밟았더니 이게 이 자동차가 시속 180km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주행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주행저항이 증가하죠? 공기저항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속 100km였던 게 시속 110km가 되면 공기저항이 조금 더 증가하고, 물론 회전저항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120이 되면 더 증가할 테고, 공기저항은 130이 되면 공기저항 더 증가하고, 그러다가 자동차가 시속 180km에 딱 도달했더니 그때는 공기저항이 이제 굉장히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동력하고 주행저항이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구동력하고 주행저항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시그마 F 이퀄 F-R이라 그랬는데 F하고 R이 같아지니까 즉 0이에요. 즉 인여구동력이 0이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속도 A는 M분의 시그마 F에서 이 시그마 F가 0이 되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시속 180km에서. 그럼 이게 0이면 어떻게 되죠? 질량 M인 물체에 특별히 가해지는 힘이 0이니까 그럼 가속도도 0이죠. 그러면 더 이상 속도의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속 180km에 이 자동차가 도달했을 때는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 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아무리 악셀을 밟더라도 시속 180km에서 더 이상 속도 증가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자동차는 정속주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구동력하고 주행저항이 같은 조건이 바로 이 자동차는 속도가 일정하게 주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구동력보다 주행저항이 큰 경우예요. 자, 지금 이 자동차는 시속 180km로 도달했을 때 지금 구동력하고 주행저항이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시속 180km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80km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가다 보는데 앞에 경사로가 딱 나타난 겁니다. 자, 경사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자동차가 경사로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더니, 자, 경사로에 도달해서 경사로를 올라가면은, 자, 주행저항이 하나가 추가된다 그랬습니다. 자, 최초 평지를 주행할 때는 타이어의 회전저항하고 공기저항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행저항이 나타났는데, 자, 경사로에 딱 도달해서 경사로를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의 이제 저항이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저항이죠? 앞에서 배웠던 등판저항이라는 게 하나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사로를 딱 주행했더니 올라가는데, 자, 이제 등판 저항이 나타나요. 그럼 등판 저항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등판 저항이 추가가 되니까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전체 주행 저항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경사로를 올라가기 전에는 구동력하고 주행 저항이 같았었는데, 경사로를 올라갔더니 주행 저항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주행 저항이 증가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주행 저항은 구동력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걸 뭐라 그랬죠? 즉 시그마 F, F-R인데 이걸 이뇨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구동력보다 주행 저항이 크니까 결국 이 이뇨 구동력은 0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값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시그마 A는 N분의 시그마 F에서 이 시그마 F가 마이너스 값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질량 M의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마이너스 힘이니까 결국 뭐죠? 이 자동차는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죠? 자동차는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결국 뭐예요? 속도가 줄어드는, 즉 감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이 자동차는 감속이 돼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로에 진입할 때는 이 자동차가 시속 180km였지만 자,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주행 저항이 구동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점점 이제 감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속을 해서 쭉 속도가 180에서 뭐 170, 160 쭉 줄다가 해서 뭐 150까지 갔는데 여전히 주행 저항이 그래도 구동력보다 커요. 왜? 등판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속도가 계속 줄어서 150, 140 쭉 하다가 시속 90km 정도로 속도가 딱 줄었습니다. 자, 시속 90km에 도달했더니 이때는 이제 도달했더니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면 뭐가 감소하죠? 일단 등판 저항은 추가가 됐지만 이 자동차가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니까 결국 뭐죠? 공기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공기 저항이 감소를 하죠. 속도가 점점 주니까 공기 저항이 계속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시속 90km에 도달했더니 공기 저항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그때 전체 주행 저항, 즉 그때 뭐죠? 타이어의 회전 저항과 그리고 등판 저항과 그리고 자동차의 또 공기 저항, 요 세 개를 합친 저항이 구동력하고 이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즉 경사로에서 시속 90km로 주행할 때는 다시 또 뭐예요? 구동력하고 주행 저항이 같아지게 되는 조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 경사로를 주행할 때는 시속 90km로 또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 이제 구동력과 하여튼 주행 저항 관계로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즉 F=ma죠, 결국. 그거를 우리가 온로드 비이클에 대한 거하고 이 오프로드 비이클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면은, 자, 먼저 온로드 비이클에 대해서는 자, 시그마 F=ma라는 식이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로드 비이클은 뭐 속도도 빠르지만 막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차량을 가속을 하기도 하고 감속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즉 가속을 합니다. 보통 온로드는 빠른 속도로. 자,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가속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 F=ma라는 식을 쓰게 되고, 즉 온로드에서, 그리고 a는 n분의 f라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시그마 F. 그때 우리가 시그마 F는 뭐죠? F-R, 구동력에서 주행 저항을 뺀 거를 시그마 F라고 했고,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뇨 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뇨 구동력은 요 2, 3분 예에서 봤듯이 결국 뭐에 활용했죠? 즉 차량을 가속하는데 활용하는 게 바로 이뇨 구동력입니다. 즉 온로드 차량에서는, 즉 온로드 비이클에서는 이 이뇨 구동력을 차량을 가속화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프로드 비이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프로드 비이클도 역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F=ma인데, 자, 오프로드 비이클은 온로드 비이클과 같이 아주 고속으로 주행을 안 합니다.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오프로드 차량이라 그랬죠. 고속으로 주행도 안 하고 또 뭐예요? 가속을 낼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도저 작업을 해요. 불도저 작업을 뭐 시속 3km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시속 뭐 10km, 20km로 가속을 하면서 밀진 않죠. 흙을 밀고 가진 않습니다. 거의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해요. 오프로드 비이클은. 자, 그래서 오프로드 비이클은 이 가속도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시그마 F=0, 즉 동력학보다는 거의 정력학적 관계로 해서 주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F는 뭐라 그랬죠? F-R이라 그랬어요. F-R. F-R. 그리고 이 F-R이라 그랬고, 아까 이 F-R을 온로드 비이클에서는 잉여구동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잉여구동력은 차량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프로드 비이클에서는 F-R을 잉여구동력이라고 안 하고 주로 견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F-R,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거, 이걸 뭐죠?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하고, 오프로드 비이클에서는 견인력이라고 하고, 이 견인력은 뭐죠? 차량이 주행을 하고 나서 남는 힘입니다.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힘이니까 주행하고 나서 남는 힘이에요. 그 남는 힘을 차량을 가속화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불도저 같은 경우는 흙을 밀고 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끌고 가거나, 즉 견인하는데 이 잉여구동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이 F-R 잉여구동력을 견인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견인력은 뭐예요? 온로드 차량은 가속에 활용하지만 오프로드 차량은 잉여구동력을 견인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에 활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견인, 즉 작업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로드 비이클하고 오프로드 비이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차량의 구동력은 1번과 2번에 의한 구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1번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 즉 노면에서 나오는 구동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진부터 전동라인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구동력 중에서 자, 여기서는 자, 1번,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구하려면은 일단 뭘 구해야 되죠? 즉 차축, 구동률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즉 축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 보면은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계수가 일반적으로 0.9, 경우에 따라서는 0.85, 8호에서 0.9 정도 사이고, 하여튼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면에 대한 마찰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면과 타이어 간에 작용하는 그 축하중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그 구동력, 1번에 의한 구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축하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하중을 구하려면은, 자, 차량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축하중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축하중으로부터 우리가 차량의 최대 구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 먼저 이게 차량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자, 요거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운동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차량은 뭐죠? 질량 M인 차량이 뭐죠? 잉여구동력. 쉽게 말해서, 자, 질량 M인 차량이 F라는 잉여구동력으로 해가지고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즉, F=MA라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시그마 F=MA에서, 자, 이거를 MA를 먼저 쓰면은 MA는 시그마 F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자동차가, 자, 경사로죠. 평지가 아니고 경사로입니다. 세타 S만큼 이렇게 경사 가진 경사로를 자동차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동차가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데, 이 자동차의 전체 하중은 W예요.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요 점은 뭐냐면은 이 자동차 의 하중이 W인데, 이 자동차의 무게 중심점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의 무게 중심점에서 연직 하방으로, 자, W라는 하중이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W로만 우리가 해석하려면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노면, 경사진 노면이죠. 경사진 노면과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직 방향 성분, 노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성분으로 우리가 이 W를 두 개의 분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의 무게중심점이 여기라 그랬는데, 이 자동차의 무게중심점의 이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타이어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가 있고 뒷 타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타이어는, 자, 앞 타이어하고 뒷 타이어는 이 노면, 경사로로 올라갈 때 이 노면에 대해서, 자, 수직하중을 받게 됩니다. 수직하중.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하중이 되겠죠. 자, 그 수직하중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접촉을 할 때, 그 접촉할 때, 그 작용하는 수직력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그 수직력은 항상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차축에서 작용하는 노면에서 앞차축, 즉 앞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우리가 WF라고 했습니다. 이 F는 프론트의 약자인데 이 프론트의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자 WF라고 표시했고, 자 그다음 뒷타이어에서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직발력을 WR이라 그랬습니다. R은 보통 리어라 그래요. REAR. 그래서 W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거리, 이거를 L로 표시를 했죠. 보통 앞차축하고 뒷차축 간의, 즉 차축 간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휠 베이스라고 하고 그거를 보통 축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휠 베이스 L로 이렇게 나타냈고, 자, 그다음 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앞차축과 뒷차축에 자 수직하중이 작용하니까 자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자 요 접촉면에서 우리가 구동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구동력인데, 자, 뒤쪽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우리가 FR이라 그랬어요. 즉, 구동력 F에다가 뒤쪽 타이어를 리어라 그랬죠. 리어 타이어. 그래서 FR이라고 했고, 앞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F라고 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 이쪽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성분이 있죠? 자, 그 다음의 성분으로 이제 타이어가 굴러가다 보면은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랬습니까? 주행저항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주행저항. 즉, 회전저항이라 그랬죠? 회전저항, 구름저항 혹은 회전저항. 자, 타이어가 굴러가려고 할 때 앞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회전저항을 우리가 RRF라고 했고, 뒤쪽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회전저항을 우리가 RRR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첨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주행저항을 우리가 R로 표시한다 그랬죠? 대문자 R로 표시했고, 그리고 회전저항은 뭐라 그랬죠? 롤링 레지스턴스라 그랬어요. 회전저항, 롤링. 그래서 RR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쪽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회전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RRF자를 붙인 거고, 뒤쪽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회전저항은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R을 붙여서 RRR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저항이 있고, 또 어떤 저항이 있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앞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반대 방향에서 뭐죠? 공기저항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기저항 RA가 이렇게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공기저항 RA가 이렇게 작용하게 될 테고, 그리고 요 HA는 뭐냐면 사실 공기저항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작용하지만 이 공기저항이 작용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합력입니다. 합력. 공기저항의 합력이 작용하는 높이입니다. 지면에 대한 높이를 우리가 HA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항은 또 뭐가 있습니까? 경사로로 올라가니까 등판 저항이 하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판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엄밀히만 하면 등판 저항은 바로 요겁니다. W가 수직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노면에 대해서 자 평행한 성분의 힘, 요 성분이 엄밀히 말해서 이게 등판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세타 S니까 요 수평 성분, 즉 주행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요 힘은 W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W 사인 세타를 우리가 등판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저항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무언가를 우리가 끌고 간다, 즉 견인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와이어 로프를 달아가지고 어떤 물체를 끈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견인력이 작용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견인력 RD가 있고, 그 다음에 견인력의 작용점, 지면에서부터의 견인력 작용점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HD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항이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자, 가속저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만약에 차량이 앞으로 이렇게 속도를 점점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관성력에 대한 저항으로 해서 가속저항이 발생하는데, 그 가속저항은 MA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MA. 자, F equal MA라 그랬죠? 자, 그래서 MA.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의 무게 W로 표시하지 차량의 질량이 몇이다라고는 일반적으로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W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자, W는 뭐죠? mg예요. mg니까 W 대신에 mg를 넣으면은 g지속이 돼서 이게 MA항입니다. 즉, 지분의 W는 M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저항이
자, 주행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G분의 WA가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뭐 L1, 뭐 L2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차량의 무게중심 위치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앞차축, 뒷차축이 있고, 이걸 노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내렸을 때 L1은 앞차축과 무게중심 간의 거리를 L1이라고 했고, 그 다음 뒷차축과 무게중심 간의 거리를 L2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이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뉴턴의 제2법칙, 즉 F 이퀄 ma, 즉 ma는 시그마 F라는 식에다가 요거를 이제 요 힘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ma는 시그마 F라 그랬으니까 ma에서 m. 자, 이게 가속도죠. 거리를 한 번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면 속도, 두 번 미분해주면 가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dt제곱분의 d제곱 x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ma죠. 자, 그리고 이퀄, 이걸 다시 쓰면은 m은 뭐죠? m은 g분의 w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g분의 w의 가속도 A, 이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 이퀄, 그 다음 뭐죠? 이제 시그마 F. 이 차량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죠.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 F는 뭡니까?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즉 잉여 구동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MA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구동력 써주고 그 다음 주행저항 다 써주면 되겠죠. 자, 구동력은 차량의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 요인입니다. 즉 진행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성분이에요. 그래서 앞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FR이라 그랬고, 자, 프론트. 그 다음 뒷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FR이라 그랬으니까, 자, 앞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 플러스 뒷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 둘 다 플러스 성분이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주행저항 성분을 뒤에다가 다 써주면 되겠죠. 자, 주행저항은 전부 다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급부로 작용하는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서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앞바퀴에 대한 회전저항, RR. 그래서 빼기 RR이 아니라 RF죠. RRF가 있고, 그 다음 뒷바퀴에서 작용하는 회전저항, RR이 있고, 그 다음 뭐죠? 공기저항, RA. 그 다음 또 빼기 견인저항, RD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사지를 올라가니까 등판저항이 있겠죠? 사실 요 성분이라 그랬습니다. W 사인 세타 성분이라 그랬어요. 자, 가만히 이 등판저항은 뭐죠? 이 W 사인 세타가 경사로에서 차량을 가만히 놔둬도 아래로 쭈르륵 미끄러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걸 바로, 자, 경사저항, 등판저항을 RG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문자 첨자 G를 붙인 이유는 등판저항을 다른 말로 또 그레이드 리지스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문자 G를 써가지고, 자, RG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바로 이 식 2-1이 이 자동차가 경사로를 올라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차량의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운동 방정식, 요 식이었죠? 여기 제가 조그만 글씨를 써놨는데, 자, 이 식을 쭉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 2-2식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 뭐라 그랬죠? MA라 그랬죠? G분의 WA가 MA라 그랬습니다. 즉, 가속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 자, 가속저항.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긴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결국 뭐죠?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퀄 0.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긴 식이에요. 자, 그러면 F 플러스 FR, 즉 앞바퀴의 구동력 플러스 뒷바퀴 구동력이 있고, 자, 이거 넘겼으면은 이것도 왜 플러스지만 넘기면은 얘도 마이너스 성분이 되죠. 그럼 이 뒤에 있는 구동력 빼고서 나머지 힘은 전부 다 마이너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서 전부 다 그냥 가로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머지 항 전부 다 써주면 되겠죠. 자, 공기저항, 그리고 앞바퀴의 회전저항, 뒷바퀴 회전저항, 그 다음 견인저항, 그리고 뭐죠? 등판저항, 그리고 가속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퀄 0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단순화시키면은 요 앞바퀴의 구동력과 뒷바퀴의 구동력을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구동력 F라고 쓴 겁니다. F라고 쓰고 이 마이너스 성분, 이거를 통으로 전부 다 오른쪽, 이퀄 오른쪽항으로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F는 공기저항, RA, 플러스, 그리고 앞바퀴의 회전저항하고 뒷바퀴 회전저항을 합쳐가지고 그냥 회전저항 하나로 이렇게 쓴 겁니다. 즉 구름저항이죠. 그 다음 플러스 뭐죠? 견인저항, 그 다음 경사, 등판저항, 그 다음 가속저항 해서 이러한 식으로 2-3식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F는 앞바퀴, 뒷바퀴 모든 차량의 총 구동력이 되겠고, 그 다음 RR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두 개의 구름 저항을 합친 게 RR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자, 1번과 2번,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 그리고 엔진부터 전동 라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동력 두 개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서 자, 뭐라 그랬죠? 항상 작은 값에 의해서 차량의 구동력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1이 크든 2가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1번에 의해서 나오는,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한다 그랬죠? 축하중, 즉 수직하중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의한 구동력, 그래서 1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구동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차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동력은 뭐라 그랬죠? 1번에 의한 구동력 F는 수직하중 곱하기 마찰계수라 그랬어요. 즉 W 곱하기 마찰계수 뮤. 근데 일반적으로 도로하고 타이어 간의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랬죠? 뮤 값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축하중 W만 알면은 1번에 의한 구동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수직하중 W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구하려면은 지금 여기는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앞에 그림에서 자, 점 A가 뒷바퀴입니다. 뒷바퀴가 노면과 닿는 접촉하는 점이 A점이었어요. 즉 뒷바퀴가 노면과 접촉하는 점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앞차축에 걸리는 수직하중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앞바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 즉 B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해서 뭐죠? 뒷차축에 작용하는 우리가 수직하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 앞차축과 뒷차축에 걸리는 수직하중을 구하면은 우리가 결국 뭐죠?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차량의, 즉 1번에 의한 구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동력 전달 장치, 엔진부터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2번에 의한 구동력은 요 1번에 의한 구동력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 2번에 의한 구동력은 우리가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A점에 대한 모멘트를 취한다 그랬어요. 자, A점은 뭐죠? 자, 뒷바퀴가 노면에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즉 A점에 대한 모멘트를 취함으로써 전륜, 앞바퀴죠? 앞바퀴에 걸리는 자, 수직하중 WF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자, 앞차축에 대해서 저 A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는데, 자, 시그마 MA 이퀄 0이라는 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시그마 MA 이퀄 0. 자, 왜 A점에 대한 모멘트가 0이죠? 그 이유는 이 자동차는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 그렇지만, 즉, 시그마 FX 이퀄 0은 만족을 못해요. 그렇지만, 모멘트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는 뭐죠? 이 자동차는 경사로를 계속 주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경사로를 계속 주행하면은 자동차가 자, 회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롤링을 해야 안 해요? 이렇게 움직임이 회전해야 안 해요? 회전 안 하죠?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만 이 차체 자체가 회전을 안 합니다.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모멘트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점에 대한 모멘트는 0이 돼요. 자, 그래서 뒷차축, 뒷바퀴가 노면과 작용하는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0이 된다는 겁니다.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A점에 대해서 모멘트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변수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모멘트로 일반적으로 하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트 성분이 뭐부터 할까요? 자, 이 W 성분부터 하겠습니다. 차량의 무게죠. 이 차량의 무게를 이렇게, 차량의 무게는 연직 하방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가 우리가 모멘트라 그랬어요. 자, 힘의 값은 알고 있죠. 차량의 무게. 그러나 이렇게 쭉 내리면은 모멘트 팔 길이는 어디에서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경사로가 변한다고 하면은, 경사각이 변하면 이 모멘트 팔 길이는 역시 또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멘트 팔 길이 구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수직하중, 차량의 하중, 수직하중을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모멘트를 취하면은 모멘트 팔 길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으로 나눈 걸로 해서 먼저 모멘트를 취할게요. 자, 먼저 이 전체 하중 W의 자, 수직 분력, 즉
노면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죠. 수직 불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가 세타 S니까 전체 하중의 수직 불력, 요 힘은 W 코사인 세타 S가 될 겁니다. 요거는 W 코사인 세타 S. 그래서 W 코사인 세타 S. 제가 L 값을 중간에다가 넣었는데 사실은 W 코사인 세타 S에다가 L2는 사실 뒤로 가야 됩니다. 자, W 코사인 세타 S에다가 자, 수직하중. 자, 노면의 수직한 성분에다가 모멘트 파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요 몸의 무게중심점에 부터 자, D차축까지의 거리가 L2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죠? 모멘트 파이 길이는 L2가 돼요. 그래서 W 코사인 세타에다가 L2가 되는 겁니다. 근데 L2는 제가 앞에 좀 넣어놨죠. 자,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모멘트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 전체 하중에 자, 수평 불력 성분. 사실은 요게 뭐라 그랬죠? 경사 등판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죠? W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W 사인 세타에다가 모멘트 파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노면과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즉 무게중심점의 높이죠. H 값을 여기다가 모멘트 파이 길이로 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WH 사인 세타 S.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수직하중은 이렇게 플러스 모멘트지만 얘는 뭐죠? 마이너스 모멘트죠.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써놨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봤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는 좀 보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마이너스 플러스로 써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서 공기저항 RA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RA는 A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연장하면은 얘는 뭐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계 방향 모멘트예요. 시계 방향 모멘트니까 이건 마이너스 모멘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RA고 모멘트 파이 길이는 뭐죠? 여기 H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A의 HA.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 가속저항을 G분의 WA라 그랬는데 얘도 역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모멘트입니다. A점에 대해서. 그래서 G분의 WA에다가 자, 요 높이, 모멘트 파이 길이 H 해서 마이너스 H에 G분의 WA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견인저항도 역시 뭐죠? RA에다가 모멘트 파이 길이 HD. 얘도 역시 마이너스 모멘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D, HD.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A점에서 모멘트를 취했으니까 자, 요 WF, 즉 앞차축에 작용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WF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모멘트예요. WF에다가 모멘트 팔 길이는 휠 베이스라 그랬죠. 차축 간의 거리 모멘트 팔 길이 L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equal 0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시그마 MA 모든 A점에 대한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라 그랬으니까 equal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왔고, 자, 요거를 그러면 앞차축에 작용하는 하중 WF로 정리하면은 WF는 이와 같이 2-5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는 뒷페이지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였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즉 WH 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차량이 경사로면은 올라가는 경우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자, 등판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죠? 이게 이렇게 뒤로 작용하죠. 차량의 진행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라. 그래서 차량이 경사노면을 올라갈 때는 이 WH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경사노면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꾸로 아래로 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아래로 차량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수직하 중의 불력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죠? 노면의 수직한 성분하고 진행 방향의 수평 성분. 이렇게 하면 수평 성분은 뭐죠? 차량을 그냥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입니다. 즉, 가만 차량을 올려놔도 차량을 그냥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게 해요. 즉, 경사노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는 이 등판 저항이 거꾸로 뭐죠? 저항 성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차량을 진행하도록 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죠? 차량이 경사노면을 내려갈 때는 이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얘는 플러스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4식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한 거는 경사노면을 올라갈 때는 요
등판 저항 성분을 마이너스 성분으로 모멘트를 취하고, 그리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플러스 성분으로 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해가지고, 즉 D차축, 즉 뒷바퀴가 닿는, 노면에 닿는 점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해서 우리가 앞차축에 걸리는 하중 WF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번에는 B점, 즉 앞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B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하면은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뒷바퀴, 즉 후륜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WR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그마 MB 이퀄 0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과정을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자, 앞차축에 걸리는 하중 WR은 2-260과 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식을 좀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세타 S라는 경사각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경사각이 만약에 매우 작다. 물론 평지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사각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은, 자, 세타 S가 거의 0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0도는 뭐죠? 1입니다, 1. 즉, 경사각이 매우 작을 때는 코사인 세타 S가, 자, 결국 1이 되고, 그리고, 요건 뭐죠? 공기저항. 그리고 요건 또 뭐죠? 견인저항. 그리고 요건 뭐죠? 차량의 무게중심점의 높이였어요. 차량의 무게중심점의 높이하고 공기저항이 작용하는 합력의 높이, 그리고 견인력이 작용하는 그 작용선의 높이를 전부 다 차량의 무게중심의 높이 H라고 우리가 같다고 이렇게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요 앞에서 구한 WF하고 WR, 요 두 식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는 지금 수식이 안 보이니까 요 식 2-6식 WR 가지고서 보면은, 자, 요 WR식은 어떻게 되죠? 여기 HD, HA, 요거 전부 뭐죠? H로 통일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코사인 세타 S는 1로 쓸 수 있으니까 요 항은 그냥 WL1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식 2-6식, 즉 WR은 2-8식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L분의 L1의 W, 요거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L분의 H로 전부 다 묶은 거예요. 전부 다 L분의 H로 묶으면은 요 가로로 묶어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앞차축에 작용하는 하중 WF도 역시 이러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은 2-7식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앞차축과 뒤차축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렇게 식 2-7과 2-8식과 같이 구했는데, 자, 요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앞에서 구한 식 2-3식을 2-7식과 2-3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2-3식이 뭐였으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동력 F는, 자, 공기저항 플러스 타이어의 회전저항 플러스 견인저항 플러스 뭐죠? 등판저항 플러스 가속저항이라는 식으로 해서 구동력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 식에서 요 뭐죠? 요 R, 이게 뭐죠? 타이어의 구름저항, 즉 회전저항이 있죠? 요 회전저항을만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F-R이 되죠? F-RR. F-RR은 나머지 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회전저항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나머지 항이 바로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가로 안은 뭐로 대체할 수 있죠? F-RR이 되는 겁니다. 즉, 구동력에서 뭐죠?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뺀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자, WF는 L분의 L2, W에다가 빼기 L분의 H에다가 요 가로 안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구동력에서 회전저항을 뺀 거, F-RR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차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뒤차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도 요걸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똑같이 이렇게 2-10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9식하고 2-10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하죠? 먼저 앞차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보면은 L분의 L2의 W라는 식이 있고, 뒤차축에서는 L분의 L한 W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축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에서는 여기다가 뭐예요? L분의 H의 F-RR, 요 식을 빼준 거고, 뒤차축에 작용하는 하중은 똑같은 식을 여기는 더해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L분의 L2W 그리고 L분의 L1W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차량이 평평한 노면 위에 정지해 있을 때 앞차축과 뒷차축에 작용하는 정적인 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차량이 이렇게 경사지나 뭐 경사지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하여튼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차량의 무게가 W고 어떤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어떻고 휠베이스 거리가 어떻고 요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앞차축과 뒷차축의 무게를 구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게 앞차축의 무게, 뒷차축의 무게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 두 개의 합은 전체 하중 W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항은 정적인 상태에서 앞차축의 하중, 요거는 정적인 상태에서 뒷차축의 하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차축에서 요걸 빼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덧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차량이 평지에 있을 때 앞차축과 뒷차축의 하중은 요건데, 자, 경사지에 이렇게 조금 앞에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경사로의 차량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자,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사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차량의 무게중심은 뭐예요? 앞쪽에 있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평지에서 앞차축과 뒷차축의 무게비가 5대5였는데 경사지에 올라가면은 그 무게비가 앞차축이 5대5였던 게 뭐 4대6이 될 수도 있고, 경사각이 더 높으면 4대6이 뭐 3대7 혹은 2대8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될 겁니다. 경사로로 올라갈 때는.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항, 두 번째 항에 각각 오른쪽에 있는 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사로 또는 차량이 주행 상태에 있을 때, 운전 상태에 있을 때, 즉 동적인 상태죠. 동적인 상태에서 자, 수직하중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적 하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중전이는 뭐죠? 하중이 전이, 즉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동적인 상태에서는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하중이 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즉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앞차축의 하중이 뒤로 이동할 테고, 거꾸로 내려갈 때는 뒷차축의 하중이 앞차축으로 이동해서 그때는 앞차축이 무거워지겠죠. 이와 같이 두 번째 이 코를 중심으로 두 번째 항은 바로 우리가 동적 상태에서의 하중전이라고 해가지고 무게가 이동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똑같은 앞차축 무게하고 뒷차축 무게에서 자,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은 자, 우리가 경사로 올라갈 때 하중전이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2-90과 우리가 2-10식에 의해서 앞차축과 뒷차축에 의한 우리가 뭐죠? 수직하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하중을 구했으니까 결국 뭐죠? 이제 이거를 도로의 마찰 계수를 여기다가 곱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최대 구동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찰 계수만 알면은, 즉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구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대 구동력이 되겠죠. 그 노면의 마찰 계수하고 수직 하중을 곱했으니까 노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최대 구동력을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For rear wheel drive vehicle이라고 그랬어요. 자, 리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이어의 뒷 타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를 뭐라고 하면 프론트라 그래요. 그래서 앞쪽 타이어를 프론트 휠, 뒤쪽 타이어를 리어 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뒷바퀴죠. 리어 휠이니까. 그리고 드라이브는 구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동, 그리고 차량. 그래서 리어 휠 드라이브라는 것은 우리가 후륜 구동, 즉 뒷바퀴 구동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뒷바퀴 구동 차량이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앞쪽 타이어에는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뒤쪽 타이어에, 즉 후륜만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쪽 타이어는 그냥 단순히 굴러만 가지 토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앞쪽 타이어에서는 구동력이 발생을 안 하고 뒤쪽 타이어에서만 구동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구동력은 뒷바퀴에서만 발생하니까 결국 전체 구동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뒷바퀴에 걸리는 하중에다가 거기다 그 다음에 마찰 계수를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전체 구동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인 경우에 최대 구동력 Fmax는 뮤, 마찰 계수 뮤에다가 뒷바퀴에 걸리는 축하중 WR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자, 이 식은 뮤에다가 요 WR 앞에서 구했었죠? 요 앞에서 구한 식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식을 이제 아래 식과 같이 또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단순화 시킨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복잡하긴 하지만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차량의 구동력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 아까 뮤는 뭐라 그랬죠?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윗식에 없는 FR이라는 식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 FR은 뭐냐면은 구름 저항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구름 저항 계수. 자, 요 R이라는 게 롤링 레지스턴스에서 R자를 붙인 거고, 자, 요게 이제 구름 저항 계수라고 그랬는데, 자, 구름 저항 계수는 뭐냐면은 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그 구름 저항을 그 차량의 전체 무게로 나눈 거를 우리가 구름 저항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의 무게가 1000kg입니다. 1000kg인데 이 자동차를 중립에다가 우리가 딱 기어를 풀어놓고, 즉 중립에 놓고서 평지에서, 경사가 안 된 평지에서 뒤에서 밀었더니 20kg의 힘으로 밀었더니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러면 이 자동차의 구름 저항은 어떻게 되죠? 20kg라 그랬죠? 20kg. 그러면 이 자동차의 구름 저항은 20kg고 자동차의 전체 무게는 1000kg예요. 그러면 구름 저항 계수는 뭐라 그랬죠? 자동차의 구름 저항을 무게로 나눠준 걸 구름 저항 계수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동차의 구름 저항 20을 자동차의 무게 1000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20 해서 0.02가 되는 겁니다. 100분의 2. 그래서 0.02. 이 얘기는 뭐냐면 0.0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무게의 2%가 구름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구름 저항 계수가 0.03이다. 그러면 차량 무게의 3%가 구름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구름 저항 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아스팔트에서는 구름 저항 계수가 예를 들어서 0.02, 또 어떤 노면에서는 0.05, 어떤 노면에서는 뭐 0.10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구름 저항 계수는 동일한 노면에서 또 동일한 노면에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기 저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공기 저항을 좀 빼면은 구름 저항이 커지니까 구름 저항 계수가 올라갈 테고, 공기 저항을 굉장히 높이면은 뭐예요? 타이어가 팽팽해지면 점접촉이 되면 구름 저항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공기 저항을 높이면은 구름 저항이 줄어드니까 구름 저항 계수는 역시 또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온 구름 저항 계수라는 거는 적정 공기압, 즉 정격 공기압에 대해서 측정한 구름 저항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름 저항 계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요 W분의 RR를 우리가 FR로 해서 정리하면은, 자, 구동력, 최대 구동력 F는 이렇게 2-12씩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 계수 뮤 알고 있고, 차량의 무게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뭐죠? 뭐 앞차축이든 뒤차축이든 하여튼 축간 거리라 그랬죠? 그 무게 중심과 그 차축 간의 거리 알고 있고, 그리고 구름 저항 계수 알고 있고, 차량의 무게 중심의 높이 알고 있고, 그리고 L은 뭐죠? 앞차축과 뒤차축 간의 거리, 휠베이스라 그랬죠? 혹은 축거 알고 있고, 다 아는 값입니다. 자, 그럼 결국 뭐죠? 차량의 무게만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하면, 자, 차량의 최대 구동력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론트 휠 드라이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휠 드라이브 베이클은 뭐죠? 앞바퀴 구동 차량, 즉 전륜, 앞전자죠. 전륜 구동 차량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뒷바퀴에는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앞바퀴에만 동력이 전달되니까 앞바퀴에서만 구동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바퀴 구동 차량에 대해서 최대 구동력 Fmax는 뭐죠? 도로와 타이어 간의 마찰 계수에다가 앞차축의 무게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차축의 무게는 앞식에서 이렇게 구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예요? W분의 R, 즉 구름 저항 계수를 적용시키면은 이와 같이 2-14씩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바퀴 구동 차량에 대한 구동력을 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뭐죠? 앞바퀴에도 동력이 전달이 되고 뒷바퀴에도 동력이 전달되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사륜구동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Four-wheel drive vehicle, 즉 사륜구동 차량인 경우에는 앞바퀴에서도 구동력이 발생하고 뒷바퀴에서도 구동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 구동력은 앞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에다가 플러스 뒷바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을 더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체 구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륜구동이 앞바퀴 구동이나 뒷바퀴 구동보다는 당연히 구동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웬만하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예요? 차축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찰계수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1번항, 즉 축하준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의해서 나오는 우리가 구동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